안녕하세요. 책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오헨리의 경찰관과 찬송가입니다. 혹시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적 있으세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들들을 둘 키우면서 정말 딸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느지막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정말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오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디슨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소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몸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러기가 밤하늘을 높이 날며 울어대고 모피 코트가 없는 부인들이 갑자기 남편에게 친절히 구는 계절. 소피가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그 계절,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이유였다. 낙엽 한 잎이 소피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라는 동장군의 명함이었다. 잭 프로스트는 메디슨 광장의 단골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자신의 연례적 방문을 점잖게 미리 알린다. 내거리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저택인 이 공원을 향해 자신의 하인 부풍에게 명함을 전하여 이곳까지 찬바람을 불어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공원의 단골 손님에게 겨울날 준비를 하도록 예고하는 것이었다. 소피는 다가온 혹한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낼 것인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골모래하고 있었다. 소피가 생각해낸 겨울 피하기 계획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지중해로 멀리 떠난다든가 졸리는 남쪽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가 베수비어스만으로 유람을 떠나는 등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작은 섬, 뉴욕의 형무소가 있는 그 섬에 가서 석 달 동안 지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석 달 동안 북풍이나 경찰관 손에서 벗어나 숙식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소피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대접이 후한 블랙웰스 섬, 뉴욕 형무소가 있는 섬이 그의 겨울 숙소가 되었다. 겨울이 되면 부유한 뉴욕 사람들은 판비치나 리비에라행 차표를 사느라 분주하지만 소피는 섬으로 도피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간밤에 그는 고색 창연한 광장의 분수대 옆에 있는 그 벤치에 누워서 일요일판 신문을 윗옷 밑에 깔기도 하고 발목과 무릎 위까지 덮기도 하면서 잠을 자려고 시도했지만 몸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늑한 그 섬의 모습이 소피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이 도시가 극빈자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경멸했다. 소피의 생각에는 법이 자선보다 훨씬 더 자비로웠다. 간단한 숙식을 얻을 수 있는 구호기관은 시립이든 사설이든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선의 선물이 달갑지가 않았다. 그 대가로 정신적인 굴욕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따르듯이 자선기관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강제로 목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면 개인적인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칙의 제재를 받게 마련인데 법은 사생활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니 법의 신세를 지는 편이 차라리 더 나았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 일을 즉각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다. 가장 유쾌한 방법은 값비싼 음식점에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한 다음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순순히 경찰관에게 인도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친절한 즉결재판소 판사가 처리해주게 되어 있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벗어나서 브로드웨이와 오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렀다. 그는 브로드웨이 쪽으로 돌아서서 휘황찬란한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정말이지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맨 아래 단추에서부터 위쪽으로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말끔히 했고 차림새도 그런대로 봐줄만 했다. 추수감사절 날 어떤 여자 선교사에게서 선물로 받은 말끔한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일 그가 의심받지 않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앉을 수만 있다면 일단 성공하는 셈이었다. 식탁 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구운 오리와 포도주, 치즈와 커피를 주문하고 시가 한 대를 피울 생각이었다. 시가 값은 1달러면 충분하고 전부 합쳐봐야 레스토랑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 정도의 계산이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를 먹으면 겨울을 피할 그 장소까지 배불리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꾸깃꾸깃한 바지와 형편없는 구두꼴이 지배인의 눈에 띄고 말았다. 지배인은 억세고 재빠르게 그를 돌려세우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를 길바닥으로 끌어내어 불명예스럽게 목이 달아났을 그 오리 한 마리의 운명을 구해주었다. 소피는 이제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아무래도 식도락을 즐기며 그가 열망하는 그 섬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감옥으로 가는 길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만 했다. 6번가 모퉁이에는 휘황찬란한 전등불과 솜씨 있게 진열해 놓은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장이 있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열장 유리를 향해 냅다 던져 박살을 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태연히 서서 경찰관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경찰관은 흥분해서 물었다. 범인은 어디 있어? 제가 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피는 마치 행운이나 만난 듯이 약간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친절하게 되물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소피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그대로 버티고 서서 경찰관하고談判을 지으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은 즉시 도망치기 마련이다. 경찰관은 멀리 어떤 남자가 반 블럭쯤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즉시 경찰봉을 빼들고 그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피는 2번이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너무나 상심에 잠겼다. 그 길 건너편에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평범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그 레스토랑은 양은 많고 값싼 곳으로 유명해서 그곳의 식자재는 모두 싸구려였다. 소피는 비난의 대상이 된 구두와 바지를 입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스테이크와 핫케이크, 도넛, 파이 등을 시켜 먹고 나서 웨이트를 불러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 빨리 가서 경찰관을 불러오세요. 그러자 웨이터는 맨하튼 칵테일 속에 버치씨 같은 눈을 부릅뜨며 버터케이크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경찰관은 무슨 경찰관이야? 어이, 이리들 좀 와봐. 멀리 있던 웨이터 2사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은 소피를 끌어내어 딱딱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소피는 마치
목수가 자를 펴듯이 다리 관절을 차례로 펴면서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감옥에 가는 것은 한갓 장밋빛 꿈과 같아서 과연 그 섬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두어 집 건너에 있던 약국 앞에 서 있던 한 경찰관은 싱글벙글 웃으며 소피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 5블럭쯤 걷고 나자 소피는 다시 시도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났다. 이번에야말로 그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 기회가 온 것이다. 수수하면서도 산뜻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떤 가게의 진열장 앞에서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10m쯤 떨어진 곳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키가 큰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이었다. 소피는 천하고 수치스러운 남봉꾼 짓을 한번 해볼 작정이었다.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의 여인에게 집적되면 근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그의 팔을 잡아챌 테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작고 아늑한 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소피는 예전 그 여자 전도사가 준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고서 속으로 기어들어간 와이셔츠 소매를 밖으로 끌어낸 후 모자를 멋지게 고쳐 쓰고 그 젊은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헛기침을 했다. 소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경찰관은 자기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젊은 여인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용 컵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는 그 여자 곁으로 몇 걸음 더 대담하게 다가가서 모자를 벗고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지 않겠어? 그 경찰관은 계속해서 소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할 경우 경찰관을 향해 손짓만 해도 소피는 바로 그 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는 벌써 경찰서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을 붙잡는 것이었다. 좋아요. 그럼 갈까요?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 좋죠. 벌써부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저기 저 경찰관이 너를 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했지 뭐예요. 소피는 떡갈나무에 매달리는 칡넝쿨처럼 딱 달라붙는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아주 우울하게 경찰관 곁을 지나갔다. 그 여자는 손님을 찾고 있던 술집 여성이었던 것이다. 잠깐 걷고 나서 그는 여자를 뿌리치듯 하고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가장 휘황찬란한 거리로 변하여 연인들이 모여 사랑을 속삭이는 그리고 가곡 대본을 암송하는 그 장소에 도달했다. 모피 옷을 입은 여인들과 커다란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찬바람 속을 즐거워하며 걷고 있었다. 어떤 무서운 마력이 자기가 붙잡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소피를 갑자기 엄습했다. 그런 마음이 들자 그는 다소 당황했다. 그때 화려한 극장 앞을 거만하게 걷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마주치자 그는 질서 방해 행위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피는 인도 위에서 목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껑충껑충 뛰며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팔을 흔들며 악을 써대기도 했다. 경찰관은 소피에게 다가와 곤봉을 휘두르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다가도 등을 돌려 한 시민에게 설명했다. 아, 예,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이랍니다. 예일대학이 오늘 경기에서 하트포드 대학을 이겼다고 저렇게 술 먹고 뛰는 거죠. 시끄럽기는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어요. 경찰의 설명을 들은 소피는 너무나 실망하여서 효력이 없는 그 소동을 포기했다. 도대체 경찰관은 왜 자신을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
그의 생각에 그 섬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유토피아 같이 느껴졌다. 그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얇은 윗옷의 단추를 더욱 굳세게 잠갔다. 담배가게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문 입구에 고급스러운 명주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담뱃불을 붙이던 사람이 허둥지둥 쫓아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는 엄중하게 말했다. 하하, 그렇단 말입니까? 소피는 비꼬듯 대꾸했다. 그리고 절도를 저지른 데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덧붙였다. 자, 경찰관을 불러보시죠. 왜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우산을 훔쳤는데 경찰을 불러주세요. 저 모퉁이에 경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산 주인은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그리고 소피도 같이 발걸음을 늦추었다. 왠지 이번에도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는 예감이 소피의 뇌리를 스쳤다.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때 우산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다. 아시다시피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죠. 그것이 댁의 우산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아침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쪽의 우산이라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소피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렇소, 이건 내 거예요. 이렇게 되자 우산의 이전 소유자는 물러갔다. 경찰관은 두 블럭 밖에서 다가오는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야외복 차림의 키가 후리후리한 금발 미녀를 도와주려고 서둘러서 멀리 떠나갔다. 소피는 도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구덩이 속으로 우산을 던져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경찰관에게 투덜투덜 욕을 했다. 경찰관에게 잡히고 싶은데 그들은 그를 잘못이라고는 저지를 수 없는 선량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소피는 동쪽으로 뻗어 있는 한 거리에 다다랐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조용했다. 메디슨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비록 집이라는 것이 공원 벤치일망정 귀소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소피는 아주 조용한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있었다. 보랏빛 창문으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다음 주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소피는 완전히 매혹되어 교회 울타리 장식에 기댔다. 달은 머리 위에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나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참새들은 처마 밑에서 졸린 듯이 제잘거리고 있어서 바로 시골 교회의 전경을 이루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를 듣자 소피는 울타리를 떠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이상들, 꿈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어린 시절에 그는 이 찬송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감수성이 예민해진 소피는 교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서 영합하여 그의 영혼에서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빠져들었던 깊은 구덩이와 자기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 무가치한 욕망들, 끝장난 희망, 못쓰게 된 재능들, 비열한 마음속의 동기를 생각하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곧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신기한 감정에 맞추어 강렬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고 싶은 순간적이고도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오욕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었고, 자신을 애워싸고 있는 이 악을 다 벗어내고 일어서고 싶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 그는 아직도 비교적 젊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열적인 야망을 되찾아 비틀거리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고 싶었다. 이 엄숙하고도 달콤한 오르간 연주가 그의 마음속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는 내일 북적거리는 시내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모피 수의법자가 예전에 운전사 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부탁해보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그도 이제 이 세상에서 떳떳한 한 인간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이 고양되어 있던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다. 소피가 몸을 획 돌려서 쳐다보니 얼굴이 넓적한 한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경찰관이 무섭게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피가 대답했다. 수상하군. 따라오시오. 경찰관이 매섭게 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즉결 재판소의 판사가 소피에게 판결을 내렸다. 3개월 금고형. 땅, 땅, 땅.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경찰관이 보기에 소피가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나 봅니다. 과연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소피는 자신의 그 결심을 지켰을까요? 꼭 그러했기를 도리어 그 3개월 동안 추위를 피하면서 자기의 밝은 앞날을 설계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마음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제가 좋아하는 작가 오헨리의 경찰관과 찬송가입니다. 혹시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졌던 적 있으세요? 그때 기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아들들을 둘 키우면서 정말 딸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요. 느지막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졌고 정말 눈물나게 기뻤습니다. 오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도 간절한 소망이 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인지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메디슨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소피라는 이름을 가진 한 남자가 몸을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기러기가 밤하늘을 높이 날며 울어대고 모피 코트가 없는 부인들이 갑자기 남편에게 친절히 구는 계절. 소피가 공원에 있는 벤치에서 불안하게 몸을 움직이는 이유는 바로 그 계절, 겨울이 눈앞에 다가온 이유였다. 낙엽 한 잎이 소피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라는 동장군의 명함이었다. 잭 프로스트는 메디슨 광장의 단골 손님에게 아주 친절하게도 자신의 연례적 방문을 점잖게 미리 알린다. 내거리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저택인 이 공원을 향해 자신의 하인 부풍에게 명함을 전하여 이곳까지 찬바람을 불어대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공원의 단골 손님에게 겨울날 준비를 하도록 예고하는 것이었다. 소피는 다가온 혹한에 대비해서 어떻게 이 겨울을 지낼 것인지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골몰해하고 있었다. 소피가 생각해낸 겨울 피하기 계획은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지중해로 멀리 떠난다든가 졸리는 남쪽 나라로 여행을 간다든가
베수비어스만으로 유람을 떠나는 등의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저 작은 섬, 뉴욕의 형무소가 있는 그 섬에 가서 석 달 동안 지냈으면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다. 석 달 동안 북풍이나 경찰관 손에서 벗어나 숙식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동지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이 소피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수년 동안 이렇게 대접이 후한 블랙웰스 섬, 뉴욕 형무소가 있는 섬이 그의 겨울 숙소가 되었다. 겨울이 되면 부유한 뉴욕 사람들은 팜비치나 리비에라행 차표를 사느라 분주하지만 소피는 섬으로 도피하기 위해 간단한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제 그러한 일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온 것이다. 간밤에 그는 고색 창연한 광장의 분수대 옆에 있는 그 벤치에 누워서 일요일판 신문을 윗옷 밑에 깔기도 하고 발목과 무릎 위까지 덮기도 하면서 잠을 자려고 시도했지만 몸으로 스며드는 한기를 이겨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아늑한 그 섬의 모습이 소피의 마음속에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는 자선이라는 명목 아래 이 도시가 극빈자들에게 베푸는 일들을 경멸했다. 소피의 생각에는 법이 자선보다 훨씬 더 자비로웠다. 간단한 숙식을 얻을 수 있는 구호기관은 시립이든 사설이든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자선의 선물이 달갑지가 않았다. 그 대가로 정신적인 굴욕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에게 브루투스가 따르듯이 자선기관에서 하룻밤을 자려면 강제로 목욕을 반드시 해야 되고 빵 한 조각을 얻어먹으려면 개인적인 질문에 꼬박꼬박 대답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규칙의 제재를 받게 마련인데 법은 사생활을 부당하게 간섭하지 않으니 법의 신세를 지는 편이 차라리 더 나았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이 일을 즉각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다.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쉬운 방법이 있었다. 가장 유쾌한 방법은 값 비싼 음식점에 가서 호화로운 식사를 한 다음 돈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순순히 경찰관에게 인도되는 방법이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친절한 즉결재판소 판사가 처리해주게 되어 있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벗어나서 브로드웨이와 오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렀다. 그는 브로드웨이 쪽으로 돌아서서 휘황찬란한 어느 레스토랑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은 정말이지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었다. 소피는 조끼의 맨 아래 단추에서부터 위쪽으로는 누구에게나 자신이 있었다. 면도도 말끔히 했고 차림새도 그런대로 봐줄만 했다. 추수감사절 날 어떤 여자 선교사에게서 선물로 받은 말끔한 검정색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으니 말이다. 만일 그가 의심받지 않고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앉을 수만 있다면 일단 성공하는 셈이었다. 식탁 위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그는 구운 오리와 포도주, 치즈와 커피를 주문하고 시가 한 대를 피울 생각이었다. 시가값은 1달러면 충분하고 전부 합쳐봐야 레스토랑 주인에게 봉변을 당할 정도의 계산이 나올 리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정도를 먹으면 겨울을 피할 그 장소까지 배불리 즐겁게 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꾸깃꾸깃한 바지와 형편없는 구두꼴이 지배인의 눈에 띄고 말았다. 지배인은 억세고 재빠르게 그를 돌려 세우고 나서 아무 말도 없이 그를 길바닥으로 끌어내어 불명예스럽게 목이 달아났을 그 오리 한 마리의 운명을 구해주었다. 소피는 이제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아무래도 식도락을 즐기며 그가 열망하는 그 섬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았다. 감옥으로 가는 길을 다른 방향에서 찾아야만 했다. 6번가 모퉁이에는
휘황찬란한 전등불과 솜씨 있게 진열해 놓은 상품으로 가득 찬 진열장이 있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주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진열장 유리를 향해 냅다 던져 박살을 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찌르고 태연히 서서 경찰관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경찰관은 흥분해서 물었다. 범인은 어디 있어? 제가 그 일을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피는 마치 행운이나 만난 듯이 약간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친절하게 되물었다. 그러나 경찰관은 소피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유리창을 깬 사람이 그대로 버티고 서서 경찰관하고 단판을 지으려고 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그런 사람은 즉시 도망치기 마련이다. 경찰관은 멀리 어떤 남자가 반 블럭쯤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그는 즉시 경찰봉을 빼들고 그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렇게 소피는 2번이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너무나 상심에 잠겼다. 그 길 건너편에 별로 요란스럽지 않은 평범한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그 레스토랑은 양은 많고 값싼 곳으로 유명해서 그곳의 식자재는 모두 싸구려였다. 소피는 비난의 대상이 된 구두와 바지를 입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그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식탁에 앉아서 스테이크와 핫케이크, 도넛, 파이 등을 시켜 먹고 나서 웨이트를 불러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말했다. 자, 그러니 빨리 가서 경찰관을 불러오세요. 그러자 웨이터는 맨하튼 칵테일 속에 버치씨 같은 눈을 부릅뜨며 버터케이크 같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 경찰관은 무슨 경찰관이야? 어이, 이리들 좀 와봐. 멀리 있던 웨이터 2사람이 다가왔다. 그리고 그들은 소피를 끌어내어 딱딱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 소피는 마치 목수가 자를 펴듯이 다리관절을 차례로 펴면서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다. 감옥에 가는 것은 한갓 장밋빛 꿈과 같아서 과연 그 섬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였다. 두어 집 건너에 있던 약국 앞에 서 있던 한 경찰관은 싱글벙글 웃으며 소피를 그냥 지나쳐 버렸다. 5블럭쯤 걷고 나자 소피는 다시 시도해보고자 하는 용기가 났다. 이번에야말로 그가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 기회가 온 것이다. 수수하면서도 산뜻한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어떤 가게의 진열장 앞에서 진열해 놓은 면도용 컵과 잉크 스탠드를 흥미롭게 바라보며 서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10m쯤 떨어진 곳에는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는 키가 큰 경찰관이 서 있는 것이었다. 소피는 천하고 수치스러운 남봉꾼 짓을 한번 해볼 작정이었다. 세련되고 우아한 모습의 여인에게 집적되면 근무에 충실한 경찰관이 다가와서 그의 팔을 잡아챌 테니까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작고 아늑한 섬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리라고 그는 믿고 있었다. 소피는 예전 그 여자 전도사가 준 나비 넥타이를 고쳐매고서 속으로 기어들어간 와이셔츠 소매를 밖으로 끌어낸 후 모자를 멋지게 고쳐 쓰고 그 젊은 여인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 여자에게 추파를 던지며 헛기침을 했다. 소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경찰관은 자기를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이제 젊은 여인이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그 여자는 몇 발자국 뒤로 물러서더니 다시 면도용 컵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는 그 여자 곁으로 몇 걸음 더 대담하게 다가가서 모자를 벗고 말을 걸었다. 이봐 아가씨, 우리 집에 가서 함께 놀지 않겠어? 그 경찰관은 계속해서 소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인이 봉변을 당할 경우 경찰관을 향해 손짓만 해도 소피는 바로 그 섬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는 벌써 경찰서의 아늑한 분위기를 맛보는 듯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데 젊은 여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을 내밀어 소피의 옷을 붙잡는 것이었다. 좋아요. 그럼 갈까요?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 좋죠. 벌써부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저기 저 경찰관이 너를 보고 있어서 무서워서 못했지 뭐예요. 소피는 떡갈나무에 매달리는 칡넝쿨처럼 딱 달라붙는 그 젊은 여자를 데리고 아주 우울하게 경찰관 곁을 지나갔다. 그 여자는 손님을 찾고 있던 술집 여성이었던 것이다. 잠깐 걷고 나서 그는 여자를 뿌리치듯 하고 달아났다. 그러고 나서 밤이 되면 가장 휘황찬란한 거리로 변하여 연인들이 모여 사랑을 속삭이는, 그리고 가곡 대본을 암송하는 그 장소에 도달했다. 모피 옷을 입은 여인들과 커다란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찬바람 속을 즐거워하며 걷고 있었다. 어떤 무서운 마력이 자기가 붙잡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소피를 갑자기 엄습했다. 그런 마음이 들자 그는 다소 당황했다. 그때 화려한 극장 앞을 거만하게 걷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마주치자 그는 질서 방해 행위를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소피는 인도 위에서 목쉰 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껑충껑충 뛰며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팔을 흔들며 악을 써대기도 했다. 경찰관은 소피에게 다가와 곤봉을 휘두르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다가도 등을 돌려 한 시민에게 설명했다. 아, 예, 이 사람은 예일대학 학생이랍니다. 예일대학이 오늘 경기에서 하트포드 대학을 이겼다고 저렇게 술 먹고 뛰어날뛰는 거죠. 시끄럽기는 하지만 해를 끼치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두라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어요. 경찰의 설명을 들은 소피는 너무나 실망하여서 효력이 없는 그 소동을 포기했다. 도대체 경찰관은 왜 자신을 체포하지 않는 것인가? 그의 생각에 그 섬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유토피아 같이 느껴졌다. 그는 찬바람을 막기 위해서 얇은 윗옷의 단추를 더욱 굳세게 잠갔다. 담배가게에서 옷을 잘 차려입은 한 신사가 담뱃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문 입구에 고급스러운 명주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서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담뱃불을 붙이던 사람이 허둥지둥 쫓아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는 엄중하게 말했다. 하하, 그렇단 말입니까? 소피는 비꼬듯 대꾸했다. 그리고 절도를 저지른 데다가 모욕적인 언사를 덧붙였다. 자, 경찰관을 불러보시죠. 왜 경찰을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의 우산을 훔쳤는데 경찰을 불러주세요. 저 모퉁이에 경찰이 서 있지 않습니까? 우산 주인은 갑자기 발걸음을 늦추었다. 그리고 소피도 같이 발걸음을 늦추었다. 왠지 이번에도 행운이 자기에게 찾아오지 않는구나 하는 예감이 소피의 뇌리를 스쳤다. 경찰관은 이상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그때 우산 주인이 말하는 것이었다. 아, 아시다시피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하는 법이죠. 그것이 댁의 우산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아침 레스토랑에 있는 것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것이 그쪽의 우산이라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소피는 갑자기 화가 났다. 그렇소, 이건 내 거예요. 이렇게 되자 우산의 이전 소유자는 물러갔다. 경찰관은 두 블럭 밖에서 다가오는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야외복 차림의 키가 후리후리한 금발 미녀를 도와주려고 서둘러서 멀리 떠나갔다. 소피는 도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서 파헤쳐 놓은 그 거리를 걸어가다가 그 구덩이 속으로 우산을 던져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차고 다니는 경찰관에게 투덜투덜 욕을 했다.
경찰관에게 잡히고 싶은데 그들은 그를 잘못이라고는 저지를 수 없는 선량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소피는 동쪽으로 뻗어 있는 한 거리에 다다랐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조용했다. 메디슨 광장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비록 집이라는 것이 공원 벤치일망정 귀소 본능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 소피는 아주 조용한 어느 길 모퉁이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그곳에는 낡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있었다. 보랏빛 창문으로 부드러운 불빛이 새어나오고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다음 주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자 소피는 완전히 매혹되어 교회 울타리 장식에 기댔다. 달은 머리 위에서 맑게 빛나고 있었다. 지나가는 자동차나 보행자도 거의 없었다. 게다가 참새들은 처마 밑에서 졸린 듯이 제잘거리고 있어서 바로 시골 교회의 전경을 이루고 있었다.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를 듣자 소피는 울타리를 떠날 줄 몰랐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어머니 그리고 그의 친구들, 그가 가지고 있던 순수한 이상들, 꿈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 어린 시절에 그는 이 찬송가를 들어서 잘 알고 있었다. 갑자기 감수성이 예민해진 소피는 교회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서 영합하여 그의 영혼에서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훌륭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기가 빠져들었던 깊은 구덩이와 자기의 생활을 이루고 있는 타락한 나날, 무가치한 욕망들, 끝장난 희망, 못쓰게 된 재능들, 비열한 마음속의 동기를 생각하자 갑작스럽게 몰려드는 두려움으로 몸을 떨었다. 그리고 곧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 신기한 감정에 맞추어 강렬한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었다. 자기의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고 싶은 순간적이고도 강한 충동을 느꼈다. 그는 오욕의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다시 인간다운 인간이 되고 싶었고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이 악을 다 벗어내고 일어서고 싶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있었다. 그는 아직도 비교적 젊었기 때문에 과거의 정열적인 야망을 되찾아 비틀거리지 않고 끝까지 추구하고 싶었다. 이 엄숙하고도 달콤한 오르간 연주가 그의 마음속에 대변혁을 가져오게 했던 것이다. 그는 내일 북적거리는 시내로 들어가서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모피 수의법자가 예전에 운전사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를 찾아가서 그 자리를 부탁해 보리라 생각했다. 그러면 그도 이제 이 세상에서 떳떳한 한 인간이 될 것이었다. 그렇게 마음이 고양되어 있던 순간 누군가가 자기의 팔을 잡는 것이 느껴졌다. 소피가 몸을 획 돌려서 쳐다보니 얼굴이 넓적한 한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경찰관이 무섭게 물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소피가 대답했다. 수상하군. 따라오시오. 경찰관이 매섭게 그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즉결 재판소의 판사가 소피에게 판결을 내렸다. 3개월 금고형. 땅, 땅, 땅.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경찰관이 보기에 소피가 교회에서 어슬렁거리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 보였나 봅니다. 과연 그 3개월이 지난 후에 소피는 자신의 그 결심을 지켰을까요? 꼭 그러했기를. 도리어 그 3개월 동안 추위를 피하면서 자기의 밝은 앞날을 설계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